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후보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고발 사주 의혹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또 예정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먼저 윤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웅 의원 기자회견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고요.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예정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오전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일단은 봤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기자회견 하겠다. 왜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연찮게 김웅과 윤석열 후보 두 분이 우연찮게 기자회견이 그렇게 연달아 잡혔는데요. 네. 그 배경에 있어서는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 둘 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김웅 의원에 대한 회견 자체도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제가 좀 지켜봤거든요. 네. 나중에 내용을 쭉 들어보니 네. 그냥 기억이 안 난다가 남을 뿐이지 50분 동안 그냥 그동안 본인이 오락가락 해명했던 것만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공범이 아니다. 네. 이런 전달자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러게 되면 내가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 정도만 열어놨지 그냥 끝까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상한 건 제보자는 기억한다. 네. 제보자는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한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좀 황당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다음에 윤 전 총장도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보자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매체 이 두 부류를 예. 본인한테 의혹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손준성 검사가 결국에는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손 검사가 예. 본인이 밝혀지더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 예.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연관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자, 윤석열 총장 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 모습 봤을 때 초반에 입장했을 때는 기자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를 했는데 점점 되게 격앙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 쪽에서도 너 이렇게 화를 내는 연설을 하냐, 기자회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봤을 때는 뭐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을 급하게 잡아서 했을까요? 이게 이제 통상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네. 화도 나고 좀 모습도 거칠어지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네거티브라는 것은 이게 한번 제기가 되고 나면 입증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문의 확산 속도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초동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조기에 다른 이슈에 비해서 조기에 앞에 나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좀 이상합니다. 고발이 된 적이 없는데 사주는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이 총선 바로 한 일주일 전인 4월 3일, 4월 8일로 특정이 돼 있는데 예. 그때는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네, 두 분과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죠.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그중에
제보자를 윤석열 후보는 특정을 한 것 같아요. 한 명을. 그래서 그 제보자가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제보자가 요건도 맞지 않는데 검찰은 거기서 공익 제보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 그것도 네.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공익 신고자라고 인정된 사람이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지 5일 만에 네. 대검 감찰부에서 공익 신고자로 인정을 사실상 한 건데요. 예. 대검 감찰부 부장의 한동수 부장은 친여 성향의 대표적인 지금 검사입니다. 예. 검사인데다가 보통 공익 신고자는 신청을 하고 난 뒤 60일 법률적으로 또 길면 1년씩 걸리기도 하는 건데 이게 5일만 해놨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예. 그리고 공익 신고자 인정을 하는 주무기관이 국민권익위지 검찰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제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바로 반박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 신고자로 인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나왔는데 대검에서는 인정 못하는 겁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확인한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도 살짝 물러섰는데요. 이게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언론 매체에 공개된 정보가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예. 신고자로 인정하는 걸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일 전에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서 새로운 게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5일 만에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 구성 요건 자체가 미비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특정한 공익 제보자와 공익 신고자와 공익 신고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 여의도판에 다 퍼지지 않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말 바꾸고 그런 사람이지 않냐. 그 제보자와 네. 실제 공익 신청을 한 공익 그 신고자가 같은지 다른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 A 씨라고 지목된 분이 네. 자기는 제보자가 아니다. 네네. 자기는 공익 그거를 신청한 적도 없다. 예.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는 A 씨라는 분하고 실제로 제보자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게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이든 저 후보든 김웅 의원이든 이분 실명을 거론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분은 부인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 중간에도 윤석열 후보가 인터넷 매체나 뭐 그런 데에 왜 제보를 했냐. 예.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또 따라가서 예. 추가로 질문할 그렇죠. 때도 네. 뭐 뉴스버스나 그런 데서 왜 자신 없으니까 그런 데 하냐. KBS, MBC 그런 공중 언론에 하지.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 내용 전체를 보면서 그냥 이분이 화내려고 기자회견을 했나 그런 느낌을 듣다가 초반에 메이저 언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메이저 언론 정도는 돼야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분의 언론관이 대단히 잘못된 게 예. 이거를 보통 이분법적 사고고 그다음 차별적 인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좀 있어 보이고 메이저로 갖춘 데만 언론 보도의 사실 기준이 신뢰할 수 있는 건 언론사의 규모냐. 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형태를 보면 메이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의 형태가 각자의 언론의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논평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모욕감을 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천박한 언론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로 제대로 된 언론을 구분하는 차별적 인식이 있다면 네. 나중에 국민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잘 나가는 국민만 제대로 된 국민이고 그다음에 못 나가는 국민은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니다. 혹시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들었습니다. 예. 예. 조금 예. 첨언을 해도 됩니까? 예. 뭐 언론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했다고 네. 보이시고요. 네. 그걸 국민에 대한 대우로까지 확장시키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제가 볼 땐 이 사안은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제기된 검찰발 정치 공작이라고 했던 게 두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제기했던 노무현 재단 계좌 불법 추적건이 있었고 네. 잘 알려진 것처럼 채널A 사건 근원유착이라고 하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사건 2건이 있었는데 네. 2건 다 허위 내지는 뭐 실체가 없는 걸로 다 드러났어요. 지금 이 건도 작성자나 제보자가 지금 미궁속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도 사실 민주당은 기정사실화 해서 이걸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에 2건처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서 네. 결국에는 무혐의 내지는 뭐 허위로 밝혀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마타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수사가 들어가봐야지 않는 거고요. 지금 다 의혹이니까요. 수사 근데 결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좀 이 부분은 꼭 짚어 가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정치 공작이라고 김웅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하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김웅 의원이죠. 그런데 이 정치 공작이 등장 인물, 배경 모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배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 공작이 아니면 누구의 정치 공작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시는 거고 네. 제가 봐서는 검찰이 이렇게 대검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여당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고발장을 건넸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권력의 사유와 그다음에 검찰 권력의 정치 공작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검찰의 자존심과 그다음에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통상 네, 생각-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예. 예,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야당이 정치 공작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좀 검찰에 흥미구성이죠. 공작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건 희대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권한테 이렇게 고발장을 건네서 좀 고발해주라. 아니 이런 아까도 거는 제가 본 적이 말씀드렸다시피 없거든요. 검찰발 정치 공작이라는 거를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 세월이 한 2년 걸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비슷한 얘기니까 네. 김웅 의원 기자회견 얘기 좀 한번. 네. 네,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예. 새로운 내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제 대변인 사퇴 이외에 없었는데 다만 고발장 작성 주체는 본인이 아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의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50분간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얘기를 했는데요. 해명이 그동안 자꾸 바뀌는 것을 종합해서 그냥 기자회견 한 거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번 기자회견은 공범관계에서 본인은 빠져서 혹시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의원직까지도 사퇴할 수 있는 결과가 이를 수 있으니 예. 저는 그냥 단순히 전달자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냥 그 정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보자는 기억이 납니다. 라는 애매한 기자회견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법을 잘 알고 피해갈 길을 좀 터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지만 네. 기자회견을 지켜본 소감은 좀 실망스러웠고요. 오히려 의혹을 부추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목된 시점이 총선 바로 직전 아마 일주일 전쯤 되는데 본인도 후보였어요. 네. 그 이제 후보가 총선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자료도 이것저것 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소화하다 보면 이게 뭐 정리된 형태의 증거 자료가 명백하면 모르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김웅 의원께서 조금 더 정제된 형태의 내용을 들고 나오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를 더 제공한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사실 뭐 맹탕 기자회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뭐 같은 당에서도 아쉬운 목소리,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럼 이제 뭐가 밝혀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보자라는 사람이 공익신고자라고 지금 지정된 사람이 휴대폰 냈고 그다음에 그 자료 사진 보냈고 그 정도인데 일단 거기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까요? 어떻게 풀릴까요?
이거는 일단 저는 손준성 검사라는 분이 예. 결국에는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이었죠. 네.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웅 의원, 그 가운데 손준성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분이 고발장을 전달한 분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나는 사실무근이다 딱 잡아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검찰이 감찰하는 이유는 손준성 검사가 잡아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고발장을 건넸는지 이 건만 풀리면 예. 둘이 김웅 의원과 윤 후보가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의혹만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러고 있는 것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찰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지고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예.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건넸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건네서 고발까지 이루어졌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검찰에서 그게 건네졌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예. 여러 가지 연관성을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냥 이게 미궁으로 빠진 건 아니고 뭔가 어떤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애매한 게 김웅 의원 기자회견 중에서 일단 고발장은 본인이 안 썼다는 건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제보자가 누군지도 알 것 같다까지는 네. 확실하게 말했는데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한 방법도 없고 근데 정황상 뉴스버스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 손모 씨에게 받아서 전달할 가능성도 있네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다 열어놓은 게 맞죠. 왜 그래요? 지금 뭐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대검에서 지금 감찰하다가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고 네.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발표한 것이 나중에 증거와 배치되는 본인이 율사 출신이니까 예. 나중에 나오는 상황과 배치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세계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은 수사에 막로 넘어갔다 봅니다. 네. 예를 들면 고발장의 진위 여부라든가 예. 작성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텔레그램방 의혹과 관련된 것도 있고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넘어갔으니까 포렌식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완벽하게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될 거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선에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예. 때문에 예. 이걸 질질 끌어서 한 2달 가져가 버리면 이게 누구든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하루빨리 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네, 같네요. 네. 네, 이번에는요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충청 지역 경선에서 패배했을 맛을 본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호남을 찾아서 의원직 전격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회견 내용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결국 초강수를 뒀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낙연 후보님께서 충청 이후에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조금 전술을 좀 세우셨겠죠. 그래서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충청 이후에 지금 1차 슈퍼위크가 12일 날 강원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해서 까지는데 네. 그거의 결과를 보면서 광주 호남 그러니까 거기에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전북, 광주 호남이 하면은 한 19만, 한 20만 되거든요. 상당히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의 인원수가 크고요. 예. 광주 전남 그러니까 호남표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조금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건 네. 상당히 절박한 어떤 결단이고 되게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 한번 반정과 그리고 어떤 그 승리를 하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는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는데 지금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의원직 사퇴까지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제 일단 이런 언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지금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절박한 심정으로 던졌으니까 좀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단해서 이게 어떤 결과로 올 거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도 잘 예측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일 날 강원의 슈퍼위크의 결과를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보시면 어떨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기 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대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민주당 경선에서 전략적인 호남이죠. 네. 호남이고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들의 표심도 호남 표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보면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40% 내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 호남입니다.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 또 이제 1차 선거인단 지금 투표 시작해서 12일 날 열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예. 이 투표 표심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네.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이게 발표지도 지금 호남에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점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라도 호남에서 엎을 수 있으면 뒤에 조정이 가능하다. 아니면 결선 투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판세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예. 그렇다고 그 결단이 뭐 희화화되고 뭐 의미 없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예.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경선 후보, 추미애 후보 측에서는 의원직이 좀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지 않나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지금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종로 사퇴를 하시면 두 건 다 같이 본회의 올라가는 거죠. 두 건 다 올라가야죠. 예, 예.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후보 거는 처리 안 하고 윤희숙 의원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사퇴 처리한 거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가 표면적으로는 약간 엉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초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죠. 예. 그런데 종로는 사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 조사들을 보면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3월 9일 날 같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 때 같이 들어가죠. 때 같이 예, 보고 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예. 180여 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의석 하나 가지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후보의 공격이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예. 배수진을 치고 결단을 내린 이낙연 후보의 결단 효과에 대한 김빼기 예방주사 차원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선거 기간에 3번의 슈퍼위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번 주 12일 날 슈퍼위크인데 첫 번째 1차 슈퍼위크가 64만 명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했잖아요. 67만. 67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8일, 9일에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ARS로 투표할 기간이 주말까지 쭉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요일 날 강원에서 공개가 되는 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50%가 넘었나 봐요. 네, 어제까지 확인한 건 한 52 정도 예. 2%라서 상당히 투표율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다양한 층에서 많이 그렇죠.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투표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거를 어떤 배수진을 치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다양한 층에서 들어오는
투표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끌어올 수 있는 건 한번 끌어와서 예. 강원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호남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다. 시점이 그래서 예, 지금쯤 잡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오후부터 이틀간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면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앞서 이제 두 번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를까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9일하고 10일 양일간 하는데 국민 시그널 면접이라는 네네. 이름을 합니다. 하루에 6분씩 1인당 22분씩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전 질문서 없이 네. 들어가는 압박 면접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질문하는 코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질문서 없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12분의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아마 민낯이 경쟁력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게다가 처음이에요, 그죠? 처음이죠. 예. 대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식의 압박 면접은 처음이고요. 네. 예. 이건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첨가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걸 통해서 이제 후보들의 정책 역량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경쟁력을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도 엄청 까칠한 분으로 아니 그분이면 이게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그쵸.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이 그래 요번에 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기존에 알던 후보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분씩 어제 많이 이 내용이 묻혔어요. 네. 김동연 부총리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네. 어제 거의 뭐 기자회견 데이가 돼버려가지고 많이 묻혔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어떻게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측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앞서 예. 저 아까 국민의힘 압박 면접 이거 네네. 예, 민주당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봤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예, 예. 거기서 뭐 촬영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압박 면접 저희도 예, 했다. 정당 대선 후보 했다 이제 그 말씀드리고 예, 예. 그 김동연 후보는 어제 그 출마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8일인데 어제 말씀한 대로 큰 국지관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발부터 좀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데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예.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진보 보수 모두 그러니까 싸잡아서 비판해서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파급력을 가지고 이번 대선 판도에서 영향력을 미칠지는 네. 미지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고 예. 여기에서 쭉 행정관료로서 나름대로 능력과 경험을 쌓았는데 굳이 삼지대에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예. 김동연 이 후보님은 야권 후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온전하게 그냥 삼지대 후보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예. 대선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네. 미칠까요? 그 김동연 후보는 처음부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행보를 관심 있게 쭉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앙마르슈를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네. 앙마르슈가 내걸었던 게 바로 그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마크롱도 고향에서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이 김동연 후보도 고향 충북 음성에서 기자들에게 출마 의지를 지난달 20일인가요? 예, 예. 처음 밝혔고 봤었죠. 요번에 이제 예. 화상으로 한 건데 이게 제가 그래서 김동연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마크롱의 앙마르슈 부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우선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이분이 의지가 어떻든지 간에 너무 늦게,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국에 5천 명의 지지자들을 뿌려가지고 국민들의 실제로 요구사항을 다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없다. 시간도 촉박하다. 둘째, 이분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동가들, 예. 운동원들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3지대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모을 만한 힘이나 이슈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사실은 촉박한 시간 안에 이분이 유의미한 운동을 조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 아니겠는가. 예. 부장님, 역부족. 우리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